그런 귀신 들림을 허용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 들림이 생긴다. 이것을 이해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빙의꽃 장면에 나와요. 이걸 무속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원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경험론적으로. 내려오는 쭉 경험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을 꼭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빙의꽃을 할 때 계속 빙의 환자만 놓고 뭐 때리고 뭐 하고 막 그 사람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계속 불러내서 계속 앉아라, 기도해라, 빌어라, 그리고 가족들을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가족들을 다구쳐요. 너희들한테도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이 빙의 환자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의 공동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엄청 잡들이를 합니다. 다그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가족들에도 공동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빙의 환자한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빙의 환자라고 해서 그냥 24시간 내내 계속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지를 상실하고 뭐 횡설수설하고 계속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이성적인 판단도 되고요. 말도 할 수 있고요. 생활도 다 돼요. 근데 중간중간 상태가 좀 이상한 짓을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구세 장면들을 충분히 다 보고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속인이 그래서 그 빙의 구슬하는 내내 그 환자한테만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계속 잡들이를 해요. 엄청 피곤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빙의 구슬 과정을 진행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하이라이트 그 부분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게 어쨌든 그래서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서 뭐 엑소시즘을 하죠. 뭐 무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퇴마꽃을 마지막 끝이고 나서 이제 귀신을 쫓아보내고 이제 귀신 나갔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을 있죠. 환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가정을 한 어떤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그럼 귀신이 환자의 몸에선 빙의 환자의 몸에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치료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끝내지 않아요. 빙의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 어떤 선언과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그럼 지금 그 귀신은 어디 있겠어요? 환자 몸 바깥에 있겠죠. 나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귀신아 사라져라, 없어져라, 불태워져라 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을 어떻게 하냐면 무속인 자기 몸속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무속인 자기 몸속에 집어넣어요. 웃기죠? 왜 집어넣을까요? 그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목소리와 귀신의 형상이 돼서 막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 환자 있죠? 빙의에 걸렸던 그 환자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정말 가장 무서운 빙의굿의 하이라이트. 이러면서 나 너 좋아해. 너는 내 거야. 나 너 절대로 너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야. 나 그래서 너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 거야. 너 미친놈 만들 거야. 네 재산 다 너 알아먹을 거고 너 아무도 못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너만 죽이면 내가 끝날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끝나잖아. 내가 여기 네 몸에 왜 들어왔는 줄 알아? 네가 목적이 아니야. 니네 엄마, 니네 형제 자매들, 내 그게 목적이야. 내가 다만 니네 가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네 몸을 빌린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빙의굿으로 밀어낸다고 내가 쉽게 사라질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내가 너 놔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넌 내 거야. 너 절대 놔주지 않아. 너도 나 좋아하잖아. 그렇잖아. 너 외롭고 심심하고 그랬는데 내가 안에서 말 걸어주고 너랑 친구 돼주니까 너도 반가웠잖아. 거짓말하지 마. 너 그거 맞잖아. 인정해. 너도 나랑 이렇게 귀신놀이 하면서 나랑 대화하고 헛것이 보인다. 헛소리가 들린다 하면서도 너 내심 싫지 않았잖아.
너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 친구 되고 나랑 연인 되고 이러면서 너무 즐거웠잖아. 나 좋아했잖아. 너 그래서 나 부른 거야. 귀신은 절대로 응? 귀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귀신을 원하지도 않은 사람 보면 들어갈 수 없어. 넌 나를 원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서운 말을 엄청 뱉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빙의 걸던 환자가 되게 충격을 먹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나 너 싫어. 나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환자의 몸을 막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매달리고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고 막 이럽니다. 근데 안에서만 느끼던 그 귀신 들림 현상이 어떤 그 무속인의 몸을 빌어서 나를 목을 조르고 막 나를 괴롭히고 이걸 당하면 정말 소름 끼치잖아요. 막 기겁을 하겠죠. 저리 가, 뭐 나한테 오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너 놔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좀 전에 그 빙의 환자 괴롭히다가 이번에는 빙의 환자가 보는 앞에서 자기 가족들의 목을 조르고 올라타고 때리고 죽이려고 들고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먹어갖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서 부추겨요. 이제 구슬하시면 너 가족들이 저게 죽게 내비둘 거야? 어? 너 귀신이 너 죽이게 내비둘 거야? 이렇게 막 부추겨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진짜 막 눈이 뒤집어져서 막 욕을 하면서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이제 죽여버릴 거야. 꺼지라고 막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하면서 막 가서 막 무당을 막 패려고 들고 무당을 막 죽이려고 들죠. 그럼 지금 무당이 귀신하고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자기 몸에서 밀어내려는 환자 본인의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써 그러면 이제 그 퍼포먼스가 일어나서 막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면 환자 그때 이제 드디어 얼추 이제 거의 마무리 됐구나. 그래서 이제 굿하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모였던 뭐 구경꾼들 이제 일행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고 떼어내죠. 이제 말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제 그 막 무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걸 하고 그 연기인지 실제로 실렸는지 그건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구분도 무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을 뭐 어떤 대상에 이제 다시 또 옮겨내서 그걸 불태운다거나 없앤다거나 그런 과정으로 이제 빙의굿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음의 모든 현상들은 이런 빙의 현상과 빙의굿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 어쩔 수 없음이라는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내가 허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단히 과학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죠. 말이 되는 것처럼 그동안 핑계 대우셨던. 그래서 상묘학 배우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묘학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부정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적 기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귀신 들린 빙의 현상의 받아들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요즘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뭐냐면 많이들 하시죠? MBTI. MBTI가 가지는 단점과 부정적인 현상이 바로 그런 것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이 이런 성격적 기질인 사람이고 그게 마치 원래 내 모습이고 이게 나고 내 생겨먹음이고 그래서 즉 어쩔 수 없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원래 MBTI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MBTI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존의 자신의 성격, 그 성격이란 게 좋은 부분을 성격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포함된 부족하고 바꾸고 싶고 문제라고 생각되고 스스로도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삶에서의 자기 개발적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만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원래의 내 정체성, 내 기호, 취향 존중, 취존, 성격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버려서
그걸 바꿀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대인관계적인 자기 성격을 못 고치게 되는 결정적인 사상적 베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로는 자기의 성격을 고치고 싶다, 나중에 어떤 문제를 고치고 싶다 하지만 반대편으로 가면 어떠세요? 요즘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동료, 연인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쓰기는 친구, 동료, 연인, 가족이라고 쓰고 읽기는 내 편이라고 읽습니다. 내 편. 대인관계를 하고 싶다면서 정작 누구를 찾냐? 내 편 될 사람. 그러니까 내 생겨먹음, 내 살아왔음이 뭐 너희들 눈에 뭐 못마땅해 보이든 이상해 보이든 뭐 단점으로 보이고 고쳐야 되든 관계없이 이게 그냥 나야. 어쩔 수 없어. 나도 이게 그냥 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어. 왜?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내 친구고 연인이다. 그게 날 진짜로 좋아하는 우정이고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힐링적 사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옅은 수준의 귀신 들림, 빙의 들림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상명학 같은 곳에 와서는 저 뭐 성격 고치고 싶어요. 대인관계 잘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어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고 쓸모주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정작 그래갖고 대인관계는 누구랑 하냐? 내 편 대준 사람. 빨아주는 사람. 대화는 어떤 대화하냐? 답정너의 대화를 하죠. 그 전제가 뭐예요? 그냥 나라는 자체로 원래 살아왔음, 생겨먹음, 기존의 성격 자체를 그냥 진리화시킨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니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난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될 수 없잖아. 여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여기 태어났는데. 거의 이런 수준으로 자신의 문제적 부분들, 성격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오히려 그걸 반대편에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환자들의 증상하고 똑같다고요. 그 귀신 들린 환자들의 말은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모든 무속인들과 이런 테마라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귀신 들림 때문에 불편하다.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고쳐달라. 귀신 내쫓아달라. 근데 사실은 아니라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외로움을 많이 타고 의지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신기한 것에 많이 끌리고 휘둘리기 좋아해서 자기 안에 생긴 어떤 우연한 기회의 어떤 환청, 환각, 약간의 인격적인 분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 느낄 때 그걸 만지작거리고 그걸 찾는 부분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것들이 될 거라고 저는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 때도 종종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 이성애, 트랜스젠더든 모든 이런 성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성애를 질병으로 본다거나 다른 어떤 성소수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이렇게 보진 않아요. 전혀 그런 해석을 갖고 있지 않고 상명학도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병폐적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MBTI를 설명드렸고 이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성격적 빙의 현상에 걸리게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이 강의 내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상명학에서는 상황자아라는 어떤 자아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가서는 아들일 때는 아들이고 또 그 아들 중에서도 막내일 땐 귀여운 모습도 보이고 명절날 가면 내가 여전히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막내면 가서 귀여운 모습도 보이고 철없는 모습도 보이지만 또 회사 가서 또 팀장님이고 직책이 높으면 거기서 위험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가 군인인데 민방이나 예비군 같은 거 가게 되면 거기선 약간 좀 예비군 모드 있잖아요. 예? 껄렁껄렁 대고 약간 말도 안 듣고 약간 그런 모습도 보이고 우리 안에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명 그런 페르소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선 이런 사람, 저기선 저런 사람.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자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런 가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섣부르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성격이다. 나는 이런 욕망이 있다. 나는 이런 기호가 있다. 이렇게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라든가 커피 좋아하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커피의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타자 후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받아서 생기는 욕망들이죠. 근데 우리의 성격은 뭐가 다르겠어요? 영향받아 생기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 스타일이 무인도에서 있다가 그런 머리 스타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혼자 만들어서 그걸 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상명학이 관계 철학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물론 타고난 기술적인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격적인 부분에 성경급의 진리, 고정적이고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힘을 부여해 버리죠. 그때 이런 착각을 가지기 쉽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MBTI라는 전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격이란 게 원래 가지고 있고요. 그게 나고요. 나의 고유적인 특질이 있으니까 당신은 여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골라보세요. 그래서 특정의 MBTI를 고르면 당신은 성격이 그런 성격이군요.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뭐가 심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성소수적, 성다양성적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살짝 충격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머지않아 10년 이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성다양성과 관련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제성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성애자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 그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 정체성의 그 다양성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상명학과 교전이라는 이 학자는 개인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학문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반대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느 날 초등학교에 성교육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다양성을 가리키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혹시 MBTI라고 아세요? MBTI 한 번씩 다 해보셨죠? MBTI 아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학생, MBTI가 뭐예요?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 성격이 딱 하나여만 할까요? 아니죠.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많은 성격들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냐 이런 것들을 MBTI로 여러분들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다양성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양성애자도 있을 수 있고요. 트랜스젠더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성적인 다양한 기호를 원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MBTI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문지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체크해 주시면 나는 어떤 성 다양성의 정체성에 해당될까 거기에 체크해 보세요 라고 해서 만약 체크를 했고 거기에 초, 중, 고생 누구가 체크사항으로 나는 이성애자 성향은 70% 밖에 안 되고 동성애자 성향이 30%네 나는 동성애가 더 크네 나는 무성애에 가깝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성다양성의 귀신 들린 빙의가 되죠. 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난데 이게 나의 성 정체성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음을 오히려 과학이 지원해 주는 꼴이 돼. 내가 그때부터는 이걸 모든 전제를 어떻게 깔 수밖에 없냐. 내 안에는 그런 남들과 다른 성적인 욕망이 있네.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근데 있잖아. 내 생겨 먹음이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 안에 있고 그런 걸 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생겨 먹은 인간이고 그럼 거기 영향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귀신들.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로는 맨날 고치고 싶다, 바꾸고 싶다,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주장하는 그 성격이 사실은 반대 측면에선 인정받고 싶고 그 생긴 그대로 살아도 괜찮으면 그대로 살고 싶은 당신의 자아 정체성에 가깝게 들러붙은, 그렇게 들러붙은 귀신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원래 내 생겨 먹음이냐, 내가 원래 그런 기질이냐가 아니에요. 예? 뭐가 과학적이고 아니고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원하냐, 원치 않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누구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 성격, 본인 이해는 하겠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격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어찌할 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원래부터 보통 과학계 세계하는 날 때부터 가진 생득 기재적인 부분에, 예? 마치 남자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처럼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가지는 생득 기재적인 부분이든 후천적인 거든 관계없이, 무엇이 사실이든 관계없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지금의 그 성격, 기질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바꾸고 싶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고 싶으세요? 원하세요? 아니라면 바꿀 수 있는, 아니라 근데 왜 못 바꾼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핑계를 뭐 과학에 기대든 미신에 기대든 뭐에 기대든 기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치지 못하면, 이런 바탕의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부 강의에선 귀신 들림과 연관되어서 귀신 들림의 빙의 현상과 자기의 발휘하던 실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거 설명드려봤어요. 이제 2부 이후에 이제 비공개 강의에선 뭐 상명에서 얘기하는 신마라는 게 있고, 뭐 직체현응에서 얘기하는, 예? 뭐 수능, 피흉, 불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고,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바꾸고 싶지만 뜻대로 잘 안 되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내려면 어떤 작동의 원리나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야기는 2부 강의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1부 강의 귀신 들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는 좀 있으셨죠? 나머지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